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을 함께할 변호사 박미랄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갯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자산관리법인 대표가 구속됐어요. 우리 강아지가 아이를 물었어요. 음주운전 바꿔치기 처벌은?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혼인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우선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의 차이부터 짚어주시죠. 네, 혼인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지만 혼인 무효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을 때 애초에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되면 혼인 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그 혼인 관계 해소가 되지만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컨대 이제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우리 형법에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치면 처벌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끼리 범하였을 때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친족 상도례 규정도 혼인 무효의 경우엔 적용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우리 부부 일상가사 채무라고 해서 한쪽 부부가 부부 중 일방이 채무를 졌더라도 그게 부부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면은 다른 배우자도 연대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혼인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없었던 거잖아요, 혼인 관계가. 네. 그러니까 이 채무에서도 면책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혼인 외 자녀예요. 그런데 혼인 취소의 경우는 그 아이가 그 부부의 자녀로서 지위를 계속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척 기간인데요. 네. 이게 혼인 취소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취소 사유 중에서 상대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 법원은 그럼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고 있나요? 네, 우리 민법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우리 민법 815조에는 혼인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을 때, 그리고 혼인이 제809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인데요. 이거는 혼인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그리고 당사자가 직계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나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이런 경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뭐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모두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법 816조에는요, 혼인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모 동의 없는 뭐 미성년자의 혼인 또는 중혼, 무효 사유를 제외한 근친혼,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인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이유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일 텐데요. 이 혼인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면 실제로 그 기록이 남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면은요, 혼인 사실 및 혼인 취소가 된 사유가 기재가 됩니다. 근데 네. 혼인 무효는 상세 이제 있거든요. 그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떼보면 그 혼인 신고 부분이 딱 선이 그어져 있고 정정 사유가 표시되어 있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예, 법원에서 이제 혼인 무효 취소를 인정받더라도 혼인 이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혼인 아예 이걸 없애고 싶다고 하면 혼인관계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신청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요. 보통 상대방을 고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 제작성 신청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신청에 관한 우리 사무처리 지침을 보면 혼인 의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할 때에는 무효 사유가 그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형사 판결문이나 아니면 검사의 뭐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 이런 거를 첨부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침판 청구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제 결정이 났었는데 이거는 합헌이다라고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여전히 형사 판결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혼인 무효가 명백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와 그리고 가정법원장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등록부 제작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원심 판결부터 살펴볼까요? 네, 2001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던 부부 A와 B씨가 2004년 10월에 이혼 조정으로 이혼 신고까지 마칩니다. 네. 그리고 나서 A씨가 2019년에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의적으로는 혼인 무효, 그리고 예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그 취소 사유로는 그때 이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B 씨의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신고가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법원은 1984년부터 쭉 유지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 법리에 따라서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됐다면 위 혼인관계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으로서 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을 하면서 1심 각하했고요. 네.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씨가 이제 대법원의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상고했고요. 대법원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 회부가 된 것이죠. 네. 보통의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인용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3일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에 관해서 일일이 효력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를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이죠. 네, 무려 40년 만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인 만큼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혼인의 무효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한 후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그냥 각하가 됐어요. 네. 아예 이게 무효인지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무효와 이혼은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판결로서 우리가 혼인 무효, 이혼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혼인 무효 사유가 있었다면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 대법원에서 설시했듯이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해서는 많은 법률 관계가 발생해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효인 이제 혼인 관계가 되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혹은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제 무효 사유가 기재가 되잖아요. 네. 이혼이 아니라 무효가 되잖아요.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또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무효인 혼인 이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온 분들에게 이번 판결이 희소식이 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부터 계를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네. 네, 친구들이랑 계를 했고, 이제 돈이 제법 많이 모였는데, 이제 총무하는 친구한테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달라. 이제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모였고, 이제 뭐, 어떻게 또 앞에 일을 꾸려가야 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한테 요청을 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한 몇 년 동안 그거를 정리를 안 해줬어요. 뭐 바쁘다 뭐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은 통장으로 그 금액이라도 확인을 해달라 했더니 네. 그때서야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어느 정도 기한을 줄 테니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 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몇 개월,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전화도 안 되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났을 때 뭔가 서류상으로 이 친구가 우리한테 뭐 그래도 연락은 되는 부분이니까 뭐 돈을 갚을 뭐 그런 의향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류적으로 뭔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뭐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가지고.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그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네. 그래도 갯돈을 내고 계셨던 상황이신 거죠? 그렇죠. 갯돈이 계속 내고 있었고, 뭐 친구들은 뭐 갑자기 뭐 중간에 안 낸 적도 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래도 금액이 뭐 정확히 이제 통장 내역은 확인 안 되지만은 총무나 우리 모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일단 3천만 원 이상은 모인 걸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친구가 이제 통장 오픈을 안 하니까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는 측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는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계모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셔서 마음도 많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박미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만날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어떤 서류를 네. 그때 만나서 작성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 확답을 받고
혹시나 그 친구가 이행을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했을 때 나중에 좀 낼 수 있는 서류? 네. 네,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각서나 약정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각서에 네. 먼저 이제 공증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공증을 받는 데는 좀 비용이 들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을 가능한 상황이에요. 통장을 열어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만나셔서 각서나 약정서 이런 거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각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려고 각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채권 네. 채무 관계가 이미 있잖아요. 지금 돈을 네.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관계를 네. 확인해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더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가 훨씬 용이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네. 나중에 소송 가서 친구분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이 돈을 줬다는 거, 이게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 돈을 준 거, 입금 내역, 또 걔를 타갔던 내역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하고 또 입증을 해야 돼요. 손해를. 그런데 혹은 부당이득 청구할 때. 그런데 이 각서가 있으면 입증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각서에 적힌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민법의 기본 원리가 사적 자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뭐 갚겠다, 어떤 채무를 이행하겠다라고 쓴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물론 이게 뭐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일 땐 효력이 없죠. 예를 들면 내가 내 신체를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이 돈이 얼마다 이런 걸 확인하고 갚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각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채권 채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형사고소를 좀 생각해서 그 친구분이 이 돈을 갯돈으로 모았고 내가 이 돈을 소비해버렸다라는 사실이 각서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이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 그러니까 친구분과 그 걔를 같이 했던 친구분들 있잖아요. 그 총무했던 친구분과 그분들의 이제 이름이 다 들어가고 내용은 채무 금액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게 얼마다라고 언제까지 갚겠다 변제기를 또 새로 정해 주시면서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각서를 받는데요. 여기서 변제기가 중요한 거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변제기를 너무 길게 잡으시면 그만큼 시간을 더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친구분들하고 상의해서 변제기를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데 사실 지연손해금이거든요. 이거를 뭐 연 몇 프로로 할 것인지 혹은 언제 갚느냐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정해서 뭐 얼마를 언제까지 갚되 이거를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몇 프로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형식으로 각서를 적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서를 친구분께서 자필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나중에 이 각서 내가 쓴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필적 감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좀 손쉬운 것은 인감증명서 떼우고 인감도장 준비해와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게 더 입증이 또 용이하거든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좀 그런 방법으로 각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증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증명력, 그러니까 문서의 증명력을 입증하는 사서, 증서, 인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정증서라고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공정증서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각서를 받아도 그 각서만 가지고 선생님 친구분이 뭐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각서를 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집행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각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하셔서 그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그게 판결이 확정되면 그거를 집행 권한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정증서가 있으면 그 변제기에 친구분이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뭐 압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사실은 좀 비용은 들지만 좀 나중에 뭐 변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그런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형사고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개라는 것이 원래는 얼마가 모일 때마다 순번대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또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게 이게 배임죄거든요. 근데 지금 갯돈, 개를 관리하는 총무, 지금 선생님 친구분께서는 이 갯돈을 관리해서 재산을 관리해서 순서대로 뭐 지급한다든지 이런 임무를 해야 될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해서 갯돈을 다 소비해버린 거죠. 그 갯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죄로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고소를 해야 좀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알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예, 또 그런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가 각서를 안 쓴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런 상황 발생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만약에 뭐 공중은 고사하고 각서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각서를 못 쓴다, 각서는 못 써주겠다라고 한다면 좀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자리에 어차피 선생님 참석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각서를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가서 부인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통장 내역도 다 꺼내고 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또 언제 얼마를 넣고 이런 것도 다 뒤져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얼마가 있는지 확인이 되고 그 자리에 모였다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소비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내용을 좀 녹음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서를, 뭐 녹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을 했다면, 각서를 받지 않아도 그 녹음도 상당히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녹음을 해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났을 때 그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그걸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나요? 네, 그게 민사소송을 할 때 그 민사소송의 입증 자료로는 그 본인 선생님의 음성이 같이 녹음되고 선생님 대화자라면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대화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녹음을 동의하지, 뭐 나 녹음할게 하지 않아도 그 민사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대신 이제 대화자로 참여를 하셔야죠. 그 선생님 대화자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녹음해서는 안 되고요. 그 녹음을 이제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뭐 녹음, 공증, 각서 등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도 많이 미뤘고 뭐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고 달라달라 했는데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각서를 작성하면 사실 채무 승인 때문에 시효에서도 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받으면 좋은데요. 안 되면 이제 녹음이라도 해서 나중에 소송을 대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형사고소 진행하는 것이 또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또 변제기를 정해놓고 기다리면은 또 그만큼 시간만 더 주는 결과가 되기가 사실은 쉬워요. 근데 친한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맞아요. 좀 그런 건 좀 지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쪽에서는 하루하루 속이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가서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통장을 다 공개하시고 이제 뭐 좀 순수히 각서도 작성해 주시고 이 이야기가 좀 잘 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난 각서 못 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뭐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 저는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친한 관계일수록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좀 확실한 방법,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1년 반 전 자산관리법인에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1년 만기라서 만기된 후에 한 번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았고 다시 재투자를 했는데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 날짜에 이자가 안 들어오면서 지지부진하다가 법인의 대표가 다른 사건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법인 전화번호로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유사수신 행위인가요? 아니면 폰지 사기인가요? 만기가 안 된 투자금도 이런 상황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하셨습니다. 네, 법인 대표가 구속되고 연락도 두절돼서 답답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상담자께서 해당 사안이 유사수신 행위인지 폰지 사기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유사수신 행위가 뭔지 좀 볼게요. 네.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러니까 인허가와 이 등록 신고가 핵심이거든요. 네. 인허가 받지 않고 등록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네. 그 행위의 방식이 사실 법에 4가지가 따로 규정돼 있어요. 뭐 출자금을 받아서 장래에 그 출자금 전액 또는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줄게라고 하면서 출자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그 명목으로 금전을 받거나 발행 금액 이상으로 재매입해 줄게 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행위, 또는 나중에 손실 있으면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게 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네. 우리 법은 이런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태의 이런 자금 조달 행위는 법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거나 혹은 뭐 신고, 등록이 돼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허가나 등록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거고요. 폰지 사기는 많이 아시다시피 뒷사람 돈을 받아서 앞사람 돈을 메꾸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기죠. 이거는 아까 그거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폰지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받고요. 유사수신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수신 행위는 폰지 사기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폰지 사기는 보통 유사수신 행위 법률 위반인 경우가 많죠. 이 사안을 보면 자산관리법인이라고만 했지만 이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된 건지, 이자가 얼마큼 나오는지, 뭐 원금을 초과하는지, 보장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표 법인이 뭐 구속됐지만 이 사안은 아니라고 하니 정확히는 유사수신 행위인지 혹은 이 내부적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뭐 모아지는지 조달하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폰지 사기다, 유사수신 행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재투자한 4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 고소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인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형태가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뭐 금액,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법인이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고요. 또 만약에 자금 조달 방식이 이 폰지 사기의 방식으로 보통 뭐 다이아 등급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제 뒷사람 돈 메꿔가지고 받아서 앞사람 돈 메꾸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마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을 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급 시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약의 형태가 투자 계약이 아니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좀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네. 이게 판례가 있어요. 네. 우리 아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보면은 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그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4가지 행위 태양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규제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보셨듯이 출자금, 뭐 예금, 적금, 부금, 그리고 사채 발행 행위, 그 다음에 뭐 회비 등의 명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님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우리 피고인 유사수신 행위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봐라. 이게 목돈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대여기간 1년, 이자율 7%로 정하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봐라. 여기에 어디 소비대차 계약이 있느냐. 그래서 이건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급심 법원이 이 유사수신 행위의 입법 취지가 인허가 안 받고 자금 조달하는 거. 그래서 선량한 거래자를 이제 보호하려는 게 입법 취지잖아요. 그런데 유사수신 행위법 2조 2호를 보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등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또 이거를 뭐 소비대차가 아니라 투자 상품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목돈 계약이라는 것은 이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이 등에 포함된다고 이제 판결을 하시면서 이것도 유사수신 행위다. 예, 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도 만약 그 실질이 유사수신 행위라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지인들 간의 금전 거래에서 뭐 차용증이라는 걸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차용증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했든 차용증으로 했든, 근데 차용증은 좀 다르기는 해요. 아예 차용증으로 돼서 그 실질이 차용 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실질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고 그 원금 초과하는 금액을 보전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것과 업으로 한다는 거, 불특정 다수, 그리고 이게 인허가 등록 혹은 신고가 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근데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인 것 같은데요. 폰지 사기라면 법인에 돈이 남아있을 확률이 적을 것 같은데 이 상담자분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 폰지 사기 유사수신 행위 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형사 고소입니다. 형사 고소 들어가면 수사 진행되고 그럼 돈줄이 막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돈 돌려달라고 하면 공증 써줄게요, 각서 써줄게요, 돈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변제기만 더 유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 대표가 다른 사건의 유사수신 행위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그럼 상담자께서 가장 실효성 있는 소송은 어떤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검소해서 이게 유사수신 행위다. 그 온라인으로 보면은 이게 등록돼 있는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계약서 내용 보고 이거 유사수신 행위네 라고 판단되면 형사고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대표 구속되어 있지만 구속되어 있어도 만약에 수사 중에 구속되어 있다면 우리 조사하는 거 뭐 다시 같이 수사가 될 것이고, 만약 재판 중이라고 한다면 차후에 이제 병합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하고. 그래서 형사고소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 떼봐요. 그럼 법인 주소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뭐 이제 등기부등본 또 떼봐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등 떼봐서 그게 소유자로 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뭐 걸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재산이 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니면 이제 사무실에 실체 같은 게 있으면 요즘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 유체동산 가압류 도 할 수 있고요. 저희 법인 의뢰인께서는 그 회장님이 되게 고급 차량을 계속 바꿔서 몰고 다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그때마다 다 차량 번호를 다 기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차량 조회해서 가압류 걸어서 이제 민사 진행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법원이 유사수신 행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이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가 법에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로부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불특정 다수가 광고를 통해서 면식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또 특정 직업으로 제한돼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금을 조달해도 이것도 불특정 다수에 포함된다고 봤고, 또 업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회는 포함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반복성의 여부, 이 업으로라는 거 판단할 때 그 영업성의 여부, 그리고 행위 목적이나 기간, 규모를 종합해서 이 업으로인지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네. 근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저희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네. 이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의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 만약 과실상계가 인정이 돼버리면 가해자가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해서 이 공평의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법리를 추가합니다. 과실상계해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많이 있잖아요. 네. 예, 보이스피싱 이제 그 수거책들, 이 전달책들 보면은 사실상 받는 돈이 그 보이스피싱 금액 중에 거의 되게 미미한 일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수익을 뭐 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전체를 배상하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해서 피해자, 그러니까 그 가해자에게 그 책임 제한 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고요. 이 사안에서 그러면 이 만약 폰지 사기라면은 그 이제 마지막에 있는 최하위 모집자들은 사실은 실제로 범죄 수익을 보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했을 때 과실상계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주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유사수신 행위가 아닐 거고요. 또 일회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일회성으로 하였거나 뭐 출자금이라고 하였더라도 원금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그러니까 투자의 성격이 짙었다거나 이제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사기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뭐 폰지 사기 이런 피해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변호사님께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네, 그 폰지 사기나 유사수신 업체들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다는 데 없어요. 다 준다고 합니다. 네.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해주겠다 이렇게 뭐 각서 써주고 막 공증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빨리 형사고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등록되어 있는지 뭐 인허가 받았는지 이거는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뭐 출자금이다, 뭐 투자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그런 걸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소를 하는 게 정답이겠군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평소에 잘 짖지도 않고 온순한 강아지인데요. 산책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7세 아이의 허벅지를 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가 먼저 우리 강아지를 향해 물병을 던졌고 물병에 맞아 놀란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아이의 다리를 문 건데요. 제가 목줄을 당기며 제지했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습니다. 곧바로 아이의 부모와 함께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아이는 큰 상처는 입지 않았고 살짝 피멍이 든 정도였습니다. 이후 저는 아이의 부모를 만나 병원비와 함께 돈을 더 보태 나름의 죄송함을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저에게 너무 무책임하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건데요. 부모의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소송은 심한 것 같은데 말이 통하질 않아 정말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지금 법인에서 네. 개물림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 개물림 사건 보면은 좀 독특한 게 좀 있어요. 먼저 이 공원 같은 데서 보통 산책하다가 개가 물고 지나가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개가 딱 물렸을 때 교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피가 나거나 막 부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개가 이렇게 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견주가 누구인지 좀 특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시간, 3시간 지나면 붓고 아프고 응급실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견주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청구 금액이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치료비나 뭐 위자료 해도 선임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또 법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도 이제 후유장애 같은 거, 상처로 인한 후유장애 같은 거를 판단할 때도 그 감정 비용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그 신체 감정을 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입증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물림 사건에서는 좀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송으로 하기에는. 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아이가 먼저 강아지에게 물통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진 않을까요? 당연히 과실이 있죠. 당연히 지나가던 개한테 물통을 던졌다면 당연히 과실이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과실상계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 그 개물림 사고는 이 행위를 한 강아지가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민법 759조 1항에 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동물 점유자에게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근데 그 1항 단서에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의 종류의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해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이제 지금 상담 주신 분께서 산책줄 이런 거를 다 조치를 취했는데도 아이가 강아지의 물병을 던져서 강아지가 굉장히 흥분했고 일반적으로 풀리지 않을 안전 조치를 강아지가 풀고 아이를 물게 된 것이라면 견주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강아지가 물병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 아이의 보호자는 그 강아지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물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혹시나 뭐 과실치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개물림 사건, 이 사건에서 이제 지금 견주의 부주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상, 지금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실치상, 만약에 이제 사망했다면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 견주가의 고의가 인정됐다, 가서 좀 물어해 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상해죄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분이 목줄을 당기며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모들은 방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방관해서 아이에게 물병을 던지게 놔뒀고 그로 인해서 강아지가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면 반대로 이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지금 아이가 7세이기 때문에 그 책임 무능력자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민법 제755조에 따라서 부모는 이 아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지금 상담 주신 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억울하지만 합의를 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억울하면 사실 합의를 안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어서 합의를 해야 된다면, 왜냐하면 이제 과실치상 성립하면 이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래서 뭐 합의를 보면은 뭐 좋겠죠. 이 상담 주신 분한테는. 근데 수사 단계에서 지금 합의 안 한다고 해도 수사 단계에서 형사 조정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고요. 또 민사 진행할 때 민사하면서 지금 아이도 잘못이 있잖아요. 보통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하면 조정 절차 회부됩니다. 그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만약 목줄 입막에 잘 했고 아이가 진짜 물통을 던져가지고 아이 도발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민형사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주변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요.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나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상해에 입혔다면 이거 형사처벌 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보면은 요즘 이제 동반 외출 시 필요한 조치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잘 유의하셔서 동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분, 주변의 전문가분 찾아가셔서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제 소유인 자가용도 보험을 같이 들어서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루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집까지 온 건데요. 도로에서 차가 흔들리는 걸 본 뒷차가 차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들은 겁을 먹고 제가 운전한 걸로 해달라며 부탁을 했는데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고민이 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매일 보도되는 사건이 생각이 네. 나네요. 그렇죠. 네. 정말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은 맞지만 사실 이런 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음주운전 꼼수라고 해가지고 사실 변호사끼리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유형의 꼼수를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보면은. 네. 특히 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술을 더 마셔버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음주로 지금 측정이 안 됐잖아요. 네. 네. 그게 입증이 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서 대검에서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법무부에 정식으로 입법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이 한다는 걸 알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 있던 맥주를 그냥 마셔버리면 그거는 이제 입증을 할 수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농담으로 음주운전 하실 거면 차에 맥주 갖고 다니세요. 이런 류의 그렇군요. 농담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번에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거죠. 그럼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든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항 가면 그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 이상인 경우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주, 맥주 한 잔에서 한 잔 반을 마셨을 때 0.03%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측정 당시 0.03% 나왔다고 무조건 음주운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측정 당시는 이제 운전 시간하고 좀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술 마신 시간하고 차이가 있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그때쯤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서 0.03으로 적발됐어도 그 측정 당시 시간 음주운전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때가 상승기였다면은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확히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농도가 0.08% 이상이고 0.2% 미만일 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 농도가 0.0%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 운전자 바꿔치기. 만약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네, 내가 운전자야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숨겨준 사람에게는 범인 은닉죄 또는 범인 도피죄로 성립될 수 있고, 그것을 부탁한 운전자에게는 범인 은닉죄나 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숨겨준 사람만 있다면, 부탁하지 않았다면 숨겨진 사람만 처벌받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법에는 자기 범죄에 대한 은닉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쓰신 것 같은데요. 그 범인 은닉 도피죄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이용해서 부탁한 아드님인 이 운전자분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가 흔들리는 걸 본 뒷차가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신고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솔직하고 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본인은 지금 처벌받지 않아도 아들인 운전자가 범인 은닉 또는 범인 도피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형이 교사범이니까 이제 본범하고 동일하고 그 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8% 미만이었다고 하면 그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걸 생각했을 때 그 기준으로는 이 범인 도피죄 처벌 수위가 더 높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음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입증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바꿔치기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조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김호중 사건이 떠오릅니다. 벌금을 물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좀 일을 키웠다, 크게 키웠다는 말이 나오던데
뭐 15년 형량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뭐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음주운전 빼더라도 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뭐 범인도피, 교사죄, 도주치상, 뭐 사고 위조치, 도교법상 뭐 음주운전 이렇게 검찰 송치가 되었는데요. 어떤 범죄로 기소되고 이 중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전에 뭐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증거 기록을 봐야 알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